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방송 초롱방송 방이 계속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겨우 성공을 했네요.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 벌써 방송 시간이 15분이나 지났는데 어서 오십시오. 염산맛 초코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만들어주신 로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무르는가님. 예, 많은 지금 이제 쏙쏙 들어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오늘 방송이 많이 늦어져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게 방송을 아까서부터 10시부터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게 겨우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아니요, 지금 방송 방금 시작했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저 쿨리코프 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톤판저님, 솔512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임 님도 오셨네요. 예. 아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게임 뛰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게임 많이 못 뛰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 뭐 좀 이런저런 거 지금 찾아보고, 제가 건샵도 뭐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좀 나눠보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실 분들을 얘기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베레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92fps 슬라이드가 이렇게 위에가 오픈형인데 그게 왜 그런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베레타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지금까지 잘 많이 못 나눈 것 같더라고요. 베레타 92를. 예, 전에 한번 베레타 처음 다뤄본 게 베레타 93R, 베레타 모델 93R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레타에 대한 메이커, 어떤 메이커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정작 93R은 설명을 드리면서 베레타 92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았어요. 예, 클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게요. 10시 15분에 방이 겨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총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베레타 하면은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유명한 핸드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타 모델 92 모델인데요. 베레타 92 모델이라 많은 분들이 베레타가 92년도에 만들어진 권총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제식 명칭 뒤에 이렇게 연도 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제식 명칭이 아니라 총기 명칭에 연도가 같이 붙는 게 대부분 뒤에 연도 붙는 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뭐 콜트 1911A1, 콜트 1911A1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트 1911A1 같은 경우는 사실 콜트 1911A1이 1911 같은 경우는 1910년에 개발돼서 제식으로 채택된 게 1911년도예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약간씩 개량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서 나온 게 1923년도였고 그게 1911A1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용이 돼서 지금의 콜트 450형 가버먼트 모델 하면 1911A1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런 투런님.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많은 핸드건이나 소총들이 뒤에 연도가 명칭이 많이 붙죠. 대표적인 게 이제 AK-47 같은 경우도 46년, 45년, 46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시제 완성품 47년도에 내서 48년도부터 제식 채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AK-74 뭐 이런 식으로요.
보통 체코슬로바키아 조병창, 브루노 조병창의 총기들도 연도를 이렇게 뒤에다가 내보내서 75, CZ75 뭐 이런 식으로 VZ61 뭐 이런 식으로 연도를 붙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구분하기 편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총기들이 연도를 끝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선입관 때문에 베레타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 접하던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베레타 92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92년도에 나온 거 아니냐. 아, PX 와서 개봉했습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베레타 92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레타 92 모델 자체는 사실 나온 게 75년도에 나왔어요. 75년도에 나오고 그동안 베레타 92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안전장치가 슬라이드로 옮기면서 베레타 92S가 되고 그리고 그게 그 탄창 멈치가 이제 지금의 베레타 위치로 그 그립 쪽에 붙는 아니요 베레타 93은 이제 9mm 탄을 9mm 탄을 사용하는 9mm 93 베레타 9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mm 탄을 사용하는 첫 번째 권총, 두 번째 권총, 세 번째 권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나온 건 아닙니다. 베레타 92 같은 경우도 75년도에 나온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베레타 92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92S, 그 다음에 92SB 모델이 있고요. 그거를 다시 미군의 그 92SB 모델을 미군의 요청에 따라서 SBF로, 즉 베레타 92 F 모델은 우리가 알려진 가장 많이 알려진 F 모델은 그 최종적으로 미군에 채택됐던 모델 가지고 92FS 모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타 931 같은 경우는 사실 92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그 M951이라고 베레타 M951이라고 그 50년대 초반에 나온 9mm 베레타 9mm 자동 권총이 있었어요. 그거는 싱글 액션이었어요. 베레타 92 모델 같은 경우는 더블 액션인데 951을 기초로 해가지고 싱글 액션 9mm 자동 권총을 3.4 넣고 해가지고 만든 게 931 모델이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92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뭐 가장 많이 알려졌고 거의 대중적으로는 콜트와 베레타 92 모델이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 자동 권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역사적으로 그 미군이 자기네들 제식권총으로 채택한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께 베레타 92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모델은 에어건 자체는 KSC 모델이에요. KSC의 시스템 버전 7 모델을 초기형 버전 7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는 어떤 재질이라든지 프로포션 조금 변하긴 했지만 거의 그 시스템은 그대로 거의 썼다고 보시면 뭐 됩니다. 그래서 베레타 KSC 베레타 시스템 버전 3를 가지고 나왔고 그림만 뭐 알다시피 KSC 베레타 그립은 KSC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립만 이탈리아에서 공수된 베레타 실물 베레타 그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립이 아니라 이렇게 요철이 달려있는 좀 어느 정도 베레타사에서 나오는 커스텀형 모델을 여기다가 그립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더 두툼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는 바로 이 베레타 92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레타 92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는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어요. 사실 최신형 권총으로 나온 최신형 9mm 자동 권총 바리에이션으로 나온 여러 9mm 자동 권총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진 것 뿐이죠. 사실 얘가 이 녀석 원형이 선보였던 거는 7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레타 모델 92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장치가 여기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립에 썸 세이프티로 안전장치가 그립 윗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탄창 멈치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립 끝에 있었어요. 좀 웃기죠? 그게 이제 베레타 92고요. 그러다가 베레타 92가 92S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전장치가 그때는 그제서야 슬라이드 윗부분으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탄창 멈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요. 이게 92S 모델이에요. 그런 다음에 SB 모델이 나옵니다. 그때는 SB 모델은 사실상 베레타 이 92FS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전장치가 슬라이드에 그대로 세팅이 되고 이 모양으로 세팅이 되고 탄창 멈치도 요 방아쇠울 뒷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한쪽에 더 92S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안전장치가 이쪽밖에 없었는데 92SB 그 SB로 오면서 안전장치가 양손잡이로 양쪽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92SB가 미군의 차기 제식 85년도에 차기 제식권총 정할 때 출품됐던 게 이 92S 모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미군이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으로 이제 뭐 앞에 저기 코팅을 다시 하고 해가지고 납품된 게 이제 92F FS라고 보통은 부르죠. SB-F 정식 명칭은 베레타 SB-F가 최종 모델이에요. 92 SB-F 모델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가 미군에 납품되면서 미군에서는 제식 명칭을 M9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베레타, 가장 유명한 베레타 M92FS 타입으로 민간에는 또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85년도에 JSSAP 즉 그 미군 차기 제식권총으로 그 차기 제식권총으로 75년 동안 울거먹었던 콜트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경쟁 상대인 P226을 제끼고 베레타가 채택이 됩니다. 베레타가 채택이 돼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수십만 정이 납품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크게 히트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베레타 나오는 영화는 셀 수 없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다이하드에서 맥클레인 형사가 베레타를 사용을 했었죠. 15발 들어가는 그때 기준으로는 꽤 많이 들어가는 많은 장탄수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로는 멜 깁슨이 나온 리스 래폰에서도 멜 깁슨이 데니 글로버가 사용하는 스미스 에슨 M44 스미스 에슨 리벌버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멜 깁슨이 어떤 최신형 자동권총 이미지로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윤발 형님이 이제 쌍권총으로 갖고 나올 때 영웅 본색에서 쌍권총으로 갖고 나올 때 그때 갖고 나온 게 바로 이 베레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들 미디어의 역할에 힘입어서 굉장히 그 굉장히 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사용도 하고 특수부대에서 사용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다양한 나라에서 그 라이센스 생산도 하고요. 뭐 브라질의 타러스 PT92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베레타가 큰 히트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베레타사가 안주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후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쿠거 F8000 시리즈라든지 F9000 시리즈를 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는 크게 부응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베레타 같은 경우는 치타 시리즈랑 9000 쿠거 시리즈 뭐 이런 후속 시리즈를 내다가 그,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진정한 PT92 후계자는 내지를 못했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이 PT92가 베레타 92 M9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요 근래 와서 미군이 다시 이제 베레타 이제 30년 동안 써왔으니까 이제 차기 제시권총을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베레타사가 너무 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레타사의 그 지네들이 썼던 M92F를 M9 A3 해가지고 약간 좀 택티컬하게 바꿔주고 조금씩 개량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 거죠. 그렇게 납품을 한 게 뭐 미군은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레타사가 부랴부랴 이제 뭐
자기네들도 폴리머 핸드건에 대한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폴리머 권총을 부랴부랴 개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ASP, 아, 뭐였죠? ASP인가요? 아, 이름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는데, 그 전에 물론 폴리머, 반폴리머, 햄머 방식의 반폴리머 핸드건은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PX4입니다. PX4랑 이 베레타 M92 모델이랑, 어, 동일한 어떤 좀 약간 보면은 디자인이 좀 비슷할 거예요. 보시면 그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디자이너 아저씨가 동일한. 예, 뿌이님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저께도 그 에어소프트건에다가 샷건탄을 놓고 쏘는 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행동은 좀 하지 마시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과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제가 좀 나중에 제가 좀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저 전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아무튼 좀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베레타 APX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올 1월 달에 2015년 1월 달에 발표한 권총이죠. 베레타 폴리머 스트라이커 방식으로 어, 발표한 게 베레타 APX 핸드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미군 제시권총 이제 자기네들 이 M9A3가 물 먹은 거 알고, 물 먹은 거 알고 부랴부랴 부랴부랴 핸드건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또 핸드건들도 물론 이제 각 핸드건의 어떤 장점 단점 따져보고 해가지고 뭐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스미스 웨슨의 MMP라든지, 그리고 그 스프링필드 아모리의 XDM이라든지 글록 시리즈에 대항하기 위해서 폴리머 스트라이커 방식의 APX를 부랴부랴 올 2015년 1월에 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미군 제시권총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베레타 쿠거의 후속작으로 볼 수 있는 뭐 PX4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PX4를 지난번에 제가 APS가 아니라 베레타 APX입니다. 베레타 APX. M9이 아니라 베레타 APX요. 예, 생김새가 이총 저총 다 따왔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총 저총 다 따왔어요. 헤큘 한커크의 USP, HK45, 뭐 이런저런 총 다 장점만 따와가지고는 다시 짬뽕해서 얘네들이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소송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살짝 머리를 쓴 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한 권총도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조르제토 주지아로, 그 이탈리아, 그 우리 포니 자동차 디자인으로도 유명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였던 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베레타 92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려한 어떤 이탈리아의 곡선미를 최대한 잘 살렸다라는 굉장히 큰 그 굉장히 어떤 그 디자인 측면에서 핸드건이라는 어떤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핸드건의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정말 잘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레타 92 모델인데요. 이 92 모델에 이어서 이 주지아로가 또 베레타사의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을 한 것이 바로 이 PX4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곡선미라든지 이 각도 곡선미가 정말 예술적이죠. 상당히.
PX4 그리고 92FS 두 권총을 두 핸드건을 그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확실히 간지나게 잘 만들죠. 자, 그래가지고 92 다시 얘기로 다시 이제 좀 들어오겠습니다. 92가 그래서 85년도에 채택이 됐어요. 미군 제시권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일본어 공부님 더 계속 하시면은 저희 방송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강퇴를 좀 눈물을 먹고 강퇴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PT95, 아니, 베레타 92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85년도에 미군이 제식으로 채택을 하게 돼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베레타사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됐죠. 어떤 일이었었냐면 86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채택된 직후에 그 네이비실 팀원이 그 미국의 그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이제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베레타. 근데 사격을 하는데 이 사수가 사격을 하는데 슬라이드가 쪼개져 가지고는 슬라이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수 얼굴에 튀어가지고 사수가 좀 부상을 입었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불량이었다. 탄을 파워가 더 센 P 플러스 9mm 파라블럼탄에서 장약을 좀 더 집어넣은 9mm P 플러스 탄을 넣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또다시 터지고 나서 또다시 두 건인가가 동일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거치고 어떤 특정 그 관리, 어떤 특정 로또에 제작된 베레타 이 슬라이드 자체가 좀 자체 불량이었다라는 게 밝혀져요. 사실. 그래가지고 불량품이 정품에 들어간 거죠. QC 관리라고 하죠.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라.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터졌다. 실제로 총 3건이 터졌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들이 많아서 처음에 터졌을 때는 그래서 네이비3 9mm로 채택한 네이비3 좀 그 불만을 갖고 P 플러스 탄을 막 쏴제 껴가지고는 터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P 플러스 탄을 쓰더라도 사실 이 9mm 파라블럼 권총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P 플러스 탄을 쓰더라도 원래 터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터졌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엄격하게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슬라이드 자체가 일부 불량품이 슬라이드가 들어갔다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다 전수 이제 개량을 시키게 됩니다. 개량을 시켜 가지고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베레타 이 92 권총, M9 권총이 슬라이드가 터진 사고는 더 이상 지금까지도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급받을 수 있는 네이비슬은 그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번 터진 거 지네들 사수 얼굴이 작살났었으니까 화가 나니까 네이비슬은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M9을 보이콧하고 네이비슬이 그래서 그때 별도로 네이비슬이 채택한 권총이 바로 이겁니다. 딱 그 해군 마크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군 애들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식권총이 이것도 쓰고 손작은 애들을 위해서 226뿐만 아니라 228도 써요. 228도 써요. 좀 더 작게 나온 228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M9만 쓰진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본론으로 가서 이 92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무효곡절을 겪으면서 그 282 M11 제식 명칭을 붙였나?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92FS를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 권총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도 저처럼 좀 클래식한 권총들 좋아하거나 정통파라고 하면 좀 뭐한데 그 폴리머가 섞인 권총 안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PX4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폴리머라고. 그래서 폴리머가 섞인 권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통적으로 콜트 좋아하고 9mm 자동 권총은 베레타를 쓰시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P226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폴리머가 안 쓰여졌으니까 그런 좀 정통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한데, 요즘에는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가 모르겠지만 상하부를 다 이렇게 메탈로, 스틸로 혹은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그런 것만 좀 계속해서 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베레타라든지 P226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핸드건들 계속해서 선호하는 사상도 남아 있고, 폴리머 권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좀, 그래서 해클앤커크에서 나온 폴리머 권총 빼고는 다 가격들이 이런 전통적인 권총들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얘는 하부를 다 CNC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를 해서 찍어내야 되는데, 그 폴리머는 그냥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그래서 베레타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베레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앞서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타는 그 KSC에서 나온 베레타 M92FS, M9이죠. M9을 제품화시킨 제품을 제가 KSC 그 시스템 7 버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시스템 7 버전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7 버전이 작동성은 정말 최강이에요. 작동성은 최강인데, 딱 하나가 각인도 정확하게 파져 있는데, 각인이 좀 얕아요. 각인이 좀 얕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죠. 각인이 좀 얇게 좀 새겨져 있어요. 각인이. 슬라이드나 하부 프레임 각인들 다 정확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각인이 좀 약하다. 근데 이게 버전 약간 후기형 나오면서부터는 좀 각인이 좀 더 선명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팔리는 시스템 7 베레타 버전, 요즘에 팔리는 버전들은 다 각인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비교적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좀 이게 코팅이 된 건데 상당히 예쁘게 됐죠. 주황색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칼라 파트 중에 제일 간지나는 칼라 파트 같아요. 금장 발열과 더불어. 그래서 이 베레타 같은 경우는 에어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 뭐 베레타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결정판이라는 베레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뭐 MGC 베레타도 있고 WA 웨스턴함스 그 베레타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작동성보다는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든지 어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좀 아주 극악의 파워를 자랑하는 베레타들이었죠. 그래서 MGC 베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 MGC 특유의 그 헤비웨이트, 슈퍼리얼 헤비웨이트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모델건뿐만 아니라 당시 이 슬라이드가 고정이 되는 에어건들이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그래서 슬라이드가 고정이 되는 그 슬라이드 픽스드 모델이었는데, 그때 MGC 베레타가 두 종류가 있었죠. 15,000엔짜리 일반 베레타와 일반 헤비웨이트 버전 베레타와 17,500엔짜리 슈퍼리얼 헤비웨이트 해가지고 그거는 차원이 더 달랐어요. 묵직하고 자석도 철썩 붙고, 그걸 기본으로 그게 이제 MGC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라인업으로 해서 모델건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 MGC의 베레타에 뒤이어서 베레타의 결정판을 달렸던 거는 뭐 여러 종류의 또 베레타들이 또 있었지만,
뭐 잡다한 거 다 치워버리고 제가 인정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베레타는 웨스턴함스에서 나온 슬라이드 픽스드 모델 AC 커스텀이라고 그래서 에클러시 커스텀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렐을 굉장히 정밀한 바렐 쓰고 방식도 굉장히 진일보한 요즘에 나오는 마루신이라든지 마루이에서 나온 맥시 시리즈의 버금가는 정말 결정판의 그 베레타를 내놨죠. 그래서 웨스턴함스 헤비웨이트 베레타, AC 타입 베레타는 정말 저도 굉장히 여러 자를 구할 정도로 명품이었어요. 해서 나와서 파워도 셌고, 다만 슬라이드는 이제 고정식 슬라이드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단점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웨스턴함스 AC 베레타는 정말 핸드건 중에서는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파워도 좋았고 리얼리티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꽤 여러 자로 수입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베레타가 그런 식으로 에어건이 나왔고 그러다가 그 명맥을 뒤이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웨스턴함스의 슈퍼 베레타 퍼펙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퍼펙 버전은 마루이 베레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KSC에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베레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웨스턴함스 베레타가 베레타의 결정판 취급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베레타의 결정판 취급 받을 만한 어떤 제품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뭐 실물 그립이 잘 안 맞는다든지 뭐 몇 가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후에 나왔던 마루이 베레타 블로우백 버전보다는 그래도 웨스턴함스 베레타가 훨씬 더 뛰어났다. 리얼리티도 뛰어났고 또 웨스턴함스 베레타 퍼펙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래서 일부 좀 돌아다니죠. 그 리얼리티도 뛰어나고 한때는 그래서 웨스턴함스 베레타에다가 슈터스 모델의 메탈 킷을 얹은 것이 결정판이다. 아니다. 가공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극악의 가공성을 보이긴 하지만 쉐리프라는 일본 커스텀 회사에서 나오는 메탈 컨버전 킷의 웨스턴함스를 이식하는 것이 최고의 그 결정판이다. 뭐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의미는 없고 어차피 엔진 자체를 웨스턴함스 베레타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KSC에서 베레타를 내고 아까 그 볼란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비 베레타도 내고 그리고 다시 KWA를 통해 가지고 풀메탈 베레타 시스템 7의 풀메탈 베레타도 내고 해서 어떤 베레타의 진짜 결정판을 리얼리티라든지 어떤 작동성에 있어서 베레타의 결정판을 달리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시스템 7 이전의 KSC 베레타는 좀 작동성에 있어서는 웨스턴함스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 손맛에 따라서는. 근데 명실상부하게 시스템 7 버전 시스템 7 나오면서 메탈 M9 KSC가 나오면서 파카라이징 버전이었죠. 지금도 기억하는데 5년 전쯤 나왔죠. 그러면서 그 녀석이 작동성, 손맛, 리얼리티는 거의 최절정으로 달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마이너 체인지 하면서 지금까지 KSC 버전 7의 베레타 종류가 아직까지도 노말로 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결정판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마루이에서 베레타 후속 또 다른 베레타도 내기도 하고 그 WE에서 M92를 또 FS를 또 내놓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KSC 시스템 버전 7의 메탈 버전이 아직까지는 최고의 결정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갖고 나온 것도 그래서 KSC 제품이고요. 전에 제가 930R 보여드렸을 때 930R 노말 버전도 이게 각인이 얇았어요. 근데 이제 트리거 에피 메탈 슬라이드를 얹었는데 그때 그 930R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더 묵직하면서 그 작동성도 좋았고요. 이 녀석도 작동성 나쁘지 않아요. 작동성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메탈릭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프로포션도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스타일의 틸팅 바렐이 되면서
틸팅 바렐이 되면서 틸팅 바렐이 되면서 오픈 스타일의 어떤 그 오픈 스타일의 이 슬라이드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슬라이드 이렇게 오픈된 게 장점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슬라이드 이만큼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 뭐가 제일 차이가 날까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서 어떤 연사력도 뛰어나게 되고요. 상당히 나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 탄피 배출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 는 이렇게 완전 탑 오픈된 게 당연히 탄피 걸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실질적으로 자동 권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잼이 벌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피 걸림이에요. 발사대다가 탄피가 탁 걸리는 거. 저도 실총을 많이 쏴봐서 뭐 여러분들도 뭐 실총 많이 쏴보셨겠지만 거의 잼은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러다 어쩌다 잼이 걸리는 거는 탄피가 탄창에 저 슬라이드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92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탑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튀든 간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이젝터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튀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자동 권총 중에 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권총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월터 PP 시리즈도 좀 많이 악명을 떨쳤어요. 그래서 그 월터 PP를 카피한 우리나라 대우에서 KP52라고 해가지고 229경 권총을 경찰용으로 한때 만들어가지고 그 지급을 했었는데 쏙 들어갔죠. 지금은 안 써요. 지금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잼이 많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잼이 많이 걸려가지고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하다못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할 때 김재규 바지춤에 있었던 게 발터 PPK였어요. 발터 PPK인데 쐈는데 차지철 쏘고 박정희 대통령 쏘고 했는데 세 번째 탄부터는 탄피가 걸려가지고 잼이 걸려가지고 총이 고장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부하였던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 과장의 스미스 웨슨 357 매그넘 M586 매그넘을 다시 손에 쥐고 들어와서 357 매그넘으로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쏴서 사망케 이르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재규가 사용할 때도 잼이 걸렸던, 물론 그 잼이 걸린 거에는 뭐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옆에서 김계원 전 비서실장이 그 팔로 그 권총을 쳐가지고는 잼이 걸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PP 같은 경우는 잼이 좀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자동 권총들의 숙명이긴 한데 잼이 딱 걸려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탄피 끝 부분이 딱 요 끝에 걸리면서 제대로 이렇게 전진을 못하고 딱 요 상태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사실 크게 적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때는 다시 슬라이드 오픈하고 다시 재장전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때 약실에 걸리면서 또 이렇게 물리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슬라이드 오픈하고 슬라이드 스톱을 걸어서 슬라이드를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창 빼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은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발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런 식으로 보통 자동 권총이 이렇게 탑 오픈이 안 된 자동 권총들은 가끔씩 그렇게 탄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탑마다 화약량이 무조건 다 0.001g 차이도 안 나는 일률적인 게 아니고, 어떤 건 조금 강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조금 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손으로 못 느끼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레타의 탑 오픈이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도 뛰어나지만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일단은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 슬라이드가 가벼워지고 그만큼 자재가 덜 들어가겠죠. 자재가 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이, 이 오픈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탄피 잼 걸리는 경우도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사실 탑 오픈 같은 경우는 뭐 베레타 M1934 같은 명총 거기에서도 탑 오픈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베레타의 어떤 특유의 하나의 디자인 측면과 실용적인 두 마리의 토끼를 추구하는 베레타의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하나의 그때 시조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베레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베레타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베레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최신형 권총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최신 권총 최신 어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고요. 베레타라는 회사는 제가 그때 한번 931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베레타가 실질적으로 처음 총기를 만들고 저기 한 거는 1526년으로 올라가요. 1526년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베레타에서 그때 총포사에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화승총 총열을 납품하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1526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총을 생산하면서 주로 화승총과 뭐 클린트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초창기 총들을 그렇게 이제 마톨로메오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베레타 하면은 산탄총, 엽총, 수렴용 엽총에 있어서는 베레타도 상당히 꽤 고가의 $10,000, $20,000짜리 그렇죠. 바톨로메오 베레타가 명인이었으니까 $10,000, $20,000짜리 꽤 명품의 산탄총을 지금도 생산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거의 명품 취급을 받죠. 산탄총이라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오고, 그러다가 현대적인 자동권총을 처음 만들었던 게 1915년도예요. 현대적인 권총을 그 이전에 화승총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총들을 만들다가 현대적인 자동권총을 만든 게 1915년. 그래서 이제 뭐 베레타 APX 올 1월 달에 공개된 베레타 APX도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는 행사하고 하면서 건쇼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런 어떤 이러한 100주년 기념 일환으로 어떤 이벤트성 행사의 일환으로 또 그렇게 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자동권총 역사로는 100년 그리고 그 외 실제 어떤 총기에 대해서는 1526년이니까 벌써 500년 가까이 된 거죠. 어느 분이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 베레타사에서 나온 화승총을 돌고 돌아서 일본을 통해서 당시 조선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탈리아보다는 그 일본 애들이 네덜란드나 스페인제를 주로 많이 선호해가지고 걔네들을 많이 카피 생산을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무튼 아 베레타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총기 회사들이 많이 좀 스페인을 간다든지 뭐 다른 데로 가거나 헤클로앤코크도 사실 그 저기 발터사에서 나왔던 기술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긴 한데요. 뭐 근데 이탈리아의 베레타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다른 어떤 뭐 저기를 당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레타사 자체가 원래 총기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주요 전범들로
주요 전범 취급을 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군수 가장 최대 군수 업체였던 크루프사 사장도 이제 전범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전범 취급을 받아서 이렇게 징벌을 받기도 했고 했는데 그 총기 회사라든지 어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전범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빨리 재빠르게 1943년도인가에 전면 그 무솔리니가 실각하면서 바로 그냥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연합군과 협력해가지고는 당시 그 저기 추축군이었던 독일군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싸우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안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뭐 M9 51년도에 9mm 자동권총 951이라든지 계속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에 비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많이 아픔을 당하긴 했죠. 근데 그 회사들도 다시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전쟁의 참화가 끝나고 어떤 미국의 어떤 독일에 대한 서베를린 중심으로 한 독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과거의 어떤 회사들이 다시 부활하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회사들이 부활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차 계속 만들지 뭐 전범 취급당해가지고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재밌어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납품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크룹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탱크 만들고 뭐 포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범 취급을 받아도 참 할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레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M951 만들고 1934라든지 1934년도에 제시권충이 된 베레타 1934 뭐 M951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권총들을 생산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많은 판매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 베레타가 가장 걸출하게 성공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권총은 당연히 92 시리즈다. 뭐 물량으로 보나 판매 액수로 보나 92 시리즈를 능가할 만한 제품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그 이후에 베레타 후속작으로 80 시리즈, 치타 시리즈도 나오고 9000 저 쿠거 시리즈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92F 지금까지 판매량으로 봐서는 압도적이니까요. 그렇죠. 레옹도 베레타에다가 컴펜세이터 달았던 레옹 핸드건도 있었죠. 그리고 PX4 같은 경우도 PX4 스톰 같은 경우도 베레타의 어떤 그런 그 미려한 디자인 어떤 을 이어받아가지고 상당히 잘 나온 핸드건으로 취급을 받죠. 사실 PX4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보면은 이거 핸드건에다가 제일 제가 싫어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한 게 이 PX4 시리즈가 뭐냐면은 PX4, MX4, RX4, CX4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총들 권총형 카빈들을 많이 생산해요. 베레타가 라인업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X4였는데 나머지는 저는 좀 쓰레기 취급을 하고 왜냐면은 그 뭐 기관권총 MX4 기관권총이라든지 이 권총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스톡 달고 해가지고 만든 게 CX4나 RX4 같은 스포츠 카빈을 만들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스톰 시리즈 아시죠? 스톰 시리즈들은 딱 요 PX4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좀 희괴하고 기괴해가지고 딱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뭐 PX4, CX4, MX4, RX4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관권총 같은 경우는 MX4 스톰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미니 소총형 카빈 타입은 뭐 CX4나 RX4도 있고요. 스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권총은 PX4로 요즘에 그래도 92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PX4 자체가. 그리고 PX4에서 짧은 서브 컴팩 아주 짧은 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불독 타입이고요.
예, 광제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불독 타입도 호신권총 시장에서는 나름 MMP라든지 아니면은 그 XDM 커스텀, 컴팩트 커스텀과 더불어 불독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베레타 92FS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92FS는 에어건으로는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쭉 말씀드렸다시피 MGC라든지 웨스터함스의 어떤 각 그 시대의 결정판들을 넘어오다가 지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부터는 그 KSC가 그 결정판의 타이틀을 이어받지 않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제대로 만든 베레타 하면은 사실 KSC밖에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외에도 뭐 WE라든지 뭐 다른 메이커들도 있는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5%에서 10%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SC 같은 경우는 초창기 이거는 시스템 버전 7 초창기 버전이라 약간 무광 검정과 약간의 그 파카라이징 하부 프레임과 위화감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완전 파카라이징 상하부 파카라이징 버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팔리는 건 아마 다 위아래 다 이제 무광 검정 약간 다크 그레이 타입의 무광 검정으로 또 나온 것도 있고요. 글록은 389경 권총은 없습니다. 글록은 389경 버전은 없는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베레타도 근데 베레타를 이제 좀 까볼까요? 베레타도 그 콜트 다음으로 많이 팔린 권총 중에 하나인데 베레타도 좀 제 눈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있어요. 디자인 측면에서 정말 예쁜 권총이라는 거는 어, 디자인 측면에서는 예쁜 권총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9mm 더블 컬럼을 사용을 하니까 탄창이 두꺼워지죠. 탄창이 두꺼워져요. 근데 탄창과 상관없이 베레타 자체가 좀 이 그립이 굉장히 두꺼워요. 탄창과 상관없이. 왜냐면은 같은 더블 컬럼 탄창을 사용하는데 브로링 하이파워 권총이나 CZ75 같은 경우는 나름 슬림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름 슬림해요. 그리고 그 CZ75 후속작이었던 KP09 같은 경우도 슬림해요. 근데 베레타 같은 경우는 베레타사의 치타나 이런 PX4 얘네들은 그립 자체는 두꺼운 그립을 꼭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서양인 특유의 어떤 긴 손가락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이 작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베레타가 두껍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물 그립을 달았더니 더 뚱뚱해졌어요. 무슨 돼지 같아요. 그립이. 방아쇠 울은 사실 이게 참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글록과 M9 비교해봤을 때 글록보다 베레타가 비교도 안 되게 더 두꺼워요. 글록도 두꺼운 편이긴 한데 폴리머 권총 중엔 제일 두꺼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베레타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면 아마 확연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특히나 베레타 쓰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베레타 쓰던 사람들이 그 전에 썼던 거 요거였거든요. 콜트였거든요. 콜트 쓰다가 미군들이 콜트 쓰다가 베레타를 쥐게 하니까 손 큰 미군 애들도 이거 뭐야 웬 멧돼지야 막 멧돼지 뒷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조롱하면서 아니 총은 졸라 무겁고 졸라 두껍고 묵직한데 탄은 9mm 탄 쓰는 계집애나 쓰는 9mm 탄 쓰고 이게 뭐야 막 그런 식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총 잡는 그립은 역시 콜트가 최고다. 콜트에 비해서는 베레타가 그래서 이 그립 자체 뚱뚱한 그립 장체는 좀 그 저기가 없다. 그 부인님 50 ACP탄은 없어요. 50 ACP탄은 없고요. 그 50탄은 A2 해가지고 데절트 이글에 사용하는 A2탄이 있고요. 50 ACP탄은 없습니다. 459경 ACP까지는 있고. 그래서
데저트 이그레스는 50A탄 같은 경우는 반동이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저도 자칫 처음 샀을 때는 진짜 제 머리 진짜 홍날 뻔했으니까요. 굉장히 셌었어요. 근데 그걸 뭐 어느 정도 센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할 때 9mm 자동 권총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은 센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많이 세요. 센데 비해서 근데 같은 탄을 사용하는 같은 비슷한 아니면 454 캐슬탄 같은 리볼버 대구경 리볼버에 비하면은 좀 덜해요 반동은. 근데 그 데저트 이글 자체를 다른 자동 권총들 콜트라든지 45HP 아니면 9mm 탄을 쓰는 베레타에 비하면은 굉장히 센 편이다. 12게이지 탄이랑 그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12게이지를 한 손으로 쏠 수 있겠어요? 12게이지는 한 손으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M9은 단열 탄창 쓰는 건 없는데요. 솔 512님, 베레타 M951이라는 권총이 있어요. 51년도에 베레타사에서 처음 만든 9mm 본격적인 9mm 자동 권총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싱글 컬럼이었을 거예요. 근데 M9 자체는 싱글 컬럼 사용하는 권총 탄창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12게이지 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반동이. 12게이지는 뭐 멧돼지도 잡을 수 있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레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그런 그립, 두꺼운 그립에 대해서는. 반면에 어떤 미려한 어떤 슬라이드 모양새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곡선미라든지 디자인 감각은 좀 약간 멋을 좋아하는 분들, 특히 미디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굉장히 예쁘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나이라면은 베레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윤발 형님의 영웅 본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첩혈상웅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베레타를 쓰니까 굉장히 사람들 인식에 확 들어오는 권총이 됐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하면 베레타 하면은 그냥 베레타 권총 이거를 칭하죠. 그래서 그 베레타 같은 경우는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 여타 권총과 비교했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정비성도. 그래서 뭐 바로 탄창 제거하고 분해를 한다면은 바로 탄창 제거하시고 이 슬라이드 분해 멈치가 있죠. 분해 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반대편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핀을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슬라이드가 바로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상하부가 바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부는 뭐 여러분들 건들 필요 없으세요. 따로 하부는 분해하지 마세요. 방아쇠 어떤 트리거 바라든지 방아쇠 스프링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건들지 마시고 안에 내부에 이렇게 실리콘 오일만 좀 발라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좀 오래된 놈이라 실리콘 오일이 좀 거의 없는데요. 제가 한번 도퍼를 이따가 좀 발라주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상부도 이렇게 리턴 스프링 가이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리턴 스프링과 리턴 스프링 가이드는 분리가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리턴 스프링이랑 스프링 가이드가 거의 일체형으로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커스텀으로 바꾸려면은 또 텐션 강한 스프링으로 바꾸려면 이 스프링 가이드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나서 아웃바렐은 앞으로 살짝 빼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분해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실총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용감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안에 내부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저 노즐이랑 피스톤이 있고요. 실린더 블럭이 있죠. 그리고 앞에 노즐 보이시고 노즐 앞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알루미늄 재질의 파워 브레이크도 잘 걸려 있죠. 예, 이게 있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 바렐 로킹 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베레타가 KSC 베레타.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만 또 별도 옵션 부품으로 나오는데 시스템 7 이후부터는 얘가 아예 그냥 메이커에서 메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파손이 덜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옵션 부품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법은 여기 톱니 특유의 그 KSC 이 톱니 방식의 호법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했을 경우라면은 사실 분해했을 경우라면은 손톱으로도 살살 돌려줘도 돼요. 근데 분해 안 한 상태에서 호법 조정하시려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홀드 오픈 하신 다음에 전용 공구가 있어서 전용 공구로 이렇게 호법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장착을 할 건데요. 장착하기 전에 오늘은 살짝 한번 슬라이드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안쪽에 실리콘 오일을 살짝 도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안쪽에 프레임과 맞닿는 슬라이드에 그 프레임과 맞닿는 이 홈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이게 쇠랑 메탈과 메탈이 맞닿는 곳이라 얘가 좀 갈림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조립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뿌려줬으면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좀 대충 살짝 이렇게 닦아주세요. 겉에를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닦아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은 오일이 좀 이렇게 묻어나게끔 좀 닦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사용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저 쇳가루들이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닦아주겠습니다. 조금 깔끔하게 닦아주고, 광주로 커스터님이 맥주 한잔 하셨나 보네요. 오타가 좀 나시네 진짜. 평소에 오타 잘 안 내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실리콘 오일을 살짝 칙 뿌려서 이렇게 레일에 따라서 쭉 흐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노즐 있는 부분에 살짝 한 번씩 노즐 부분도 살짝 한번 닦아주시고요. 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터프하게 한번 살짝 이렇게 닦아주세요. 빡빡 닦지 마시고 기름기 남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닦아주세요. 흐르지만 않게. 왜냐하면은 실리콘 오일을 뿌리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그냥 질질 흐를 때까지 그냥 뿌리신 다음에 그대로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서 기름기만 살짝 머금을 정도로만 유지를 할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흐르는 거 없이. 그리고 지금 염산맛 초코님 그 바셀린 말씀하셨는데 바셀린은 여러분들 이 건오일이라는 거는 수용성 건오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름이 좀 튀어가지고요. 이 건오일은 어떤 점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성 실리콘 오일이 있고 건오일 계열이 있고 그리스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셀린 같은 경우라면 고점도 그리스가 돼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어떤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슬라이드 부분에는 그런 고점도 그리스를 안 발라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냥 수용성 실리콘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고 한번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살짝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아웃바렐 집어넣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리턴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도 좀 빡빡해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뿌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세팅된 상태에서 살짝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또 이것도 리턴 스프링 제 특기인 리턴 스프링 발사가 또 시작될 뻔했습니다. 자 제대로 세팅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이 스프링 가이드에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그냥 살짝 이렇게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닦거나 뭐 하실 필요 없고요. 흐르게 하지 마시고 질질 흘릴 정도로 뿌리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삐비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요 정도로만 슬라이드에다가 뿌려주시면은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쪽을 보시면은
프레임 쪽은 진짜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랑 맞닿는 이 레일 부분에 살짝 일단 기본적으로 레일 부분에 한번 뿌려주시고요. 지금 놔두면 또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또 한번 이렇게 터프하게 한번 닦아주세요.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빡빡 닦으실 필요는 없고, 기름기 손으로 만지면 기름기가 좀 살짝 묻어나올 정도의 그 점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냄새 약간 나긴 하는데 뭐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안쪽에 트리거랑 시어 hä머 부분이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도 실리콘 오일을 좀 이 긴 대롱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다가도 살짝 한번,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 시어랑 트리거를 받쳐주고 있는 시어랑 요 트리거 안쪽 트리거 안쪽에 살짝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안쪽도 살짝 닦아주시고, 흐르게 놔두지 마세요. 핸드건이든 소총이든 건오일을 뿌린 다음에 질질 흐르게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실총 같은 경우는 발사되고 나서 화약 찌끄러기들이랑 만나가지고는 또 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나서 살짝 한번 닦아주시는 거, 질질 흘리지 않게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실리콘 오일이 살살 묻어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조립을 그대로 슬라이드 레일을 껴가지고요. 지금 이거! 야, 또 오늘도 발사가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를 분해한 상태로 이렇게 분해 멈치로 이렇게 내린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집어넣을 때. 그렇죠. 볼란테님이 잘 아시네요. 제가 닦아낸다고 닦아냈는데 좀 실리콘 오일이 또 질질 흘렀네요. 이거 아까 얘 때문에 그러네요. 아웃바렐이 상당히 예뻐요. 얘 같은 경우 칼라파트로 아웃바렐을 이렇게 코팅된 놈을 쓰는데, 착색된 놈을 쓰는데 의외로 이 녀석이 예쁘네요. 이게 스프링 가이드가 슬라이드에 세팅하는데 조금 약간의 그 저기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좀 빼가지고 스프링 가이드를 이렇게 스프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빼주셔야 돼요. 빼준 상태에서 슬라이드 이 리턴 스프링 가이드 구멍에다가 껴주셔야 돼요. 스프링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씹히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세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대로 이제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잘못 껴졌네요. 잘못 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난리 납니다. 지금 스프링 가이드가 계속 날아가네요. 평소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정비하던 놈들을 방송에서만 하게 되면은 막 날아가고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참 수백 번 했던 것들도 이렇게 방송에서는 참 안 되네요, 오늘. 야, 씨. 참 황당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제 땀나는 얼굴만 보고 계시는. 참.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든 안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의식을 하고 하니까 아유 짜증 나가지고. 그러니까 조립이 되시면은 이렇게 밖에 묻어 있는 실리콘 오일들을 조금만 닦아 주시고요. 흐르지 않게 몇 번 작동을 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아까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얘가 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좀 방치가 됐던 제품이라서.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오일이 흐른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딱 하나가 그 홀스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집어넣었을 때 좀 오염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비비탄에 오일이 묻게 되면은 호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 수용성 저점도 실리콘 오일을 발라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닦아주셔가지고는 흐르지 않게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총 같은 경우도 건오일 쳐주고 부위별로 건오일 쳐주고 고점도 그리스 발라주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과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역시 상당히 부드럽네요. 움직임이
이렇게 쳐주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볼란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리콘 오일을 함부로 막 뿌려주지 마시고 아까 그 레일 부분 작동과 메탈과 메탈이 맞닿는 레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만 제한적으로 살짝 뿌려주시고 절대로 바렐 쪽 부분이라든지 호법 장치 부분은 절대로 발라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흐르지 말라고 한번 뿌려주시고 나서 살짝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요. 그래서 딱 가장 좋은 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살짝 그 실리콘 오일 기름이 미끌거릴 정도로만. 그 허황님 그 구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으로 구리스 같은 경우는 이 레일과 레일에 바르진 않습니다. 보통은 건을 뿌려주고 살짝 닦아주고 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움직여주는 부위에 조금씩은 발라주는데 고점도 구리스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이런 권총이라든지 실생활에 작동시키고 수시로 사격하는 거에는 사실 구리스는 그렇게 좋은 그 저기 윤활제가 못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리스 같은 경우도 뭐 저점도 구리스가 있고 고점도 구리스가 있는데 에어건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도 구리스는 진공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바세린 정도의 고점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가스 탄창에 가스가 샌다든지 할 때 그 정도의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타미야에서 그 RC카에 쓰이는 하얀색 그 세라믹 그리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 세라믹 그리스가 저점도 그리스가 되는데 저점도 그리스를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저기 시어 부분 같은 데다 살짝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와 이 프레임이 맞닿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리스보다는 그냥 그 건오일이나 실리콘 오일 계열을 살짝 뿌려가지고 수시로 살짝 뿌려가지고 좀 닦아주시고 작동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그리고 실총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뭐 바다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륙작전을 피는데 군인들이 실총을 가지고 바다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제한적으로 그리스를 좀 겉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찐득찐득하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그리스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WD-40은 실총은 WD-40을 좀 뿌려주기는 합디다. 근데 그 가급적이면은 그 실총에도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그 WD-40은 또 에어건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고요. 스톤 판저 말씀대로 WD-40 같은 경우는 그 고무를 딱딱하게 굳게 해주는 경화시켜주는 그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D-40은 절대로 에어건에는 쓰면 안 된다. 그 러브젤은 뭐 아깝지 않나요? 이런 데다 쓰기에는. 그렇죠. 건샵에서 파는 기계 윤활유는 보통 뭐 기계 윤활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오래 쓰죠. 아무래도 실리콘 계열의 오일도 있고. 그래서 자, 한번 발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지금 공총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요. 공총으로 사격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경쾌하고요. 자, 한번 시험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삐비탄이 없어요. 삐비탄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좀 공총으로 공총 격발을 할 겁니다. 자, 공총 격발을 몇 발만 쏠게요. 지금 야밤이라서. 노말가스는 아니고요. 노말가스 절반, 파워가스 절반 정도, 반반 섞은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상하부가 메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쾌하고요. 메탈 슬라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드가 무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사라든지 쏘는 데 있어서 딱딱 끊어지는 맛도 있고요. 다만 이제 슬라이드 자체는 좀 경량화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묵직한 손맛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묵직한 손맛과는. 근데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런 격발에 있어서 반동이 날카로움, 임팩트 있고요. 지금 KSC 베레타가 46만원인가요? 48만원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비웨이트 버전 베레타가 묵직한 손맛은 그게 더 확실히 묵직하긴 한데, 다만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파손이 오기 때문에 참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죠. 931과는 탄창 호환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탄창을 931에도 쓰고 931 탄창을 얘한테도 쓰고요. 실총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전장치는 데코킹 레버. V를 설명을 안 했구나, 여러분들께. 뭐, 워낙 저기 하니까요. 탄창 슬라이드 멈치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안전장치는 디코킹 레버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은 방아쇠를 당겨도 햄머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킹 상태에서라면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은 디코킹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움직여도 격발이 안 되고요. 저기가 사용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안전장치 안 하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블 액션이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이렇게 왜 그럴까요? 예. 더블 액션이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얘도 그 햄머가 더블 액션이라서 방아쇠 당길 때 햄머가 같이 때려주게 됩니다. 어떤 방아쇠가요? 코킹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싱글 액션 방아쇠요? 일단 싱글 액션 방아쇠는 당연히 글록보다 훨씬 더 가볍고요. 방아쇠 트리거감은 굉장히 좋고요. 더블 액션 방아쇠감도 무겁지 않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좀 약간 물론 이제 트리거 그 더블 액션 같은 경우 트리거 움직이는 게 좀 길어지고 하니까 조금 뭐 전형적인 더블 액션 트리거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록보다는 감은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 더블 액션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압력이 쭉 가가지고 얘가 이때쯤 때리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요. 더블 액션은. 그게 이 더블 액션 방아쇠 일단 초기에 좀 무겁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당겨지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글록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빡빡하다가 가다가 그 미세한 어떤 그 걸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트리거감을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 이게 딱 때려질지 감이 잘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글록 하면은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트리거감이 좀 안 좋다. 아까 좀 많이 뿌렸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미군의 30년 정도 지금 미국의 제시권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베레타 92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모델 자체도 M9 모델이에요. M9이라고 지금 이니셜이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여서 각인이 너무 얇게 파져가지고 그래서 베레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베레타 92F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한 베레타 히스토리라든지 베레타 어떤 과정에서 개발이 됐고 어떻게 쓰여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베레타도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시권총으로 옮겨가는 시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제가 누누이 방송이라든지 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기 제시권총은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폴리머 스트라이커 권총이든
폴리머 스트라이커 권총이건 뭐가 됐건 같아 성능은 대동소이하고 가격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가격 경쟁과 얼마만큼 그 AS 애프터 서비스를 또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경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5년도에도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두 개가 베레타 92와 시그 P226이 경쟁을 했어요. 근데 점수는 얘가 많이 높게 받았어요. 납품 단가에서 베레타가 후려쳤어요. 결국은 얘는 떨어지고 단가 때문에 미군이 봤을 때는 성능은 시그 226이 더 좋았지만 그게 격차를 크게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에 있어서는 P226이 점수가 조금은 더 높았어요. 근데 그게 그 가격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큰 어드밴티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미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레타가 된 거예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제식 권총으로는 폴리머 스트라이커 권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다양한 기종들이 있겠죠. 다양한 기종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마만큼 미군이 원하는 만큼의 납품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대세를 거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군이 가장 큰 어떤 불만 중에 하나는 부족한 화력, 9mm가 갖는 어떤 심심한 화력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459경이나 아니면은 40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스미스 웨슨의 MMP라든지 아니면은 스프링필드의 XDM이라든지 그 아니면은 글록 권총들인데 제가 봤을 땐 글록은 아무래도 울먹을 것 같고요. 외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XDM이나 MMP는 외부 미군이 원하는 외부 안전장치는 얼마든지 세팅이 돼요. 뭐 햄머식으로 간다면은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폴리머 바디에서 햄머식으로 간다면은 뭐 헤클러 앤 코크 여러 기종들도 있겠고 베레타사의 PX4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풀 스트라이커 방식의 해머가 아닌 풀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권총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글록, XDM, MMP 거기다가 올 1월에 발표된 베레타사의 APX 4파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459경을 고집을 한다면은 뭐 MMP라든지 뭐 XDM 정도에서 이렇게 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45 계열은 이런 459경 계열은 아무래도 탄창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지 완전 제식권총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스톤판저님 45A1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제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 차기 제식 권총들 많이들 저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가를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은근슬쩍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렸어요. 사실 네이비 실즈가 사용하는 시그 P26도 갖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금요일 날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얼떨결에 그냥 아까 그 베레타 얘기하면서 슬라이드 부셔먹은 네이비 실즈가 화딱 지나가지고 채택한 게 이제 시그 226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해군 마크가 보이시죠? 그 뿌이님 지금 저 차에 있어요. 그게 집에 없고. 그래서 역시 226 방금 보여드렸던 226 네이비실 타입은 WE 제품이고요. WE 제품이고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콜트 시리즈, 콜트예요. 콜트 시리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콜트를 손에 쥐고 있고요. 그, 콜트가 가장 저한테는 효자 상품? 저한테는 가장 고향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특히나 마루이에서 나온 시리즈 70 노말은 때깔이 예술이다. 저는 항상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노바에서 그 콜트 시리즈 70용 새로운 킷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탐나는 제품이긴 한데 이거 자체 이 마루이의 노말 시리즈 70 자체도 사이드 폴리싱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보기 힘든 마루이 왕구 회사 마루이의 어떤 명성에 헛되게 정말 잘 뽑힌 것 같아요. 거의 이 때깔이면은 지금 이 이노카츠 풀 스틸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거의 그 때깔과 비슷할 것 같아요. 위에는 이노카츠 풀 스틸, 밑에는 마루이 노말. 물론 풀 스틸이 땡기는 맛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텐션도 굉장히 강하고 손맛도 묵직합니다. 그렇죠? 오리지널 PX4 스톰이니까요. 이 녀석도 지금은 아마 이노카츠에서 이 슬라이드 계속 팔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노카츠 회사 자체가 맛이 가가지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슬라이드 같습니다. 슬라이드 자체가 슬라이드만 거의 뭐 실총보다 더 비싼 수준이 되죠. 거의 슬라이드 하나만.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베레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베레타 M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레타 M9과 저 시그암스 시그 P226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는 걸로, 시그암스에 대해서 그때는 시그 P226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시그 P226 마루이 제품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수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마루이 P226 226이나 226 2.2 버전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좀 하루만 좀 대여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리뷰를 하고 방송에서, 투런투런님 갖고 계세요? 좀 하루만 좀 보내주세요. 투런투런님 꼭 좀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메일 주소로 투런투런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릴게요. 예, 이틀 정도만 제가. 어떻게 2.2 버전인가요? SMED70G, G 미리 됐네요. gmail.com입니다. 그래서 2.2 버전이 개선돼가지고 옛날 P226 마루이 초기 버전보다는 훨씬 더 개량이 돼서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많이 바꿔줬습니까? 아유, 기대됩니다. 저한테 메일 꼭 좀 남겨주십시오. 메일로 연락처 좀 꼭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226, WE226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예, 예, 정찬 씨랑 태상호 기자랑 같이 나온다는 방송이요. 근데 방송 많이는 못 봤고요. 잠깐 봤습니다. RC 커넥터 많이 파는 곳은 뭐 RC샵 중에, 기존의 RC샵 중에 뭐 전동 RC라는 곳, 여기나요? 아니면은 또 어디가 있나? RC샵 지금 여기가 아무튼 멀티콥터로 특화된, 헬기랑 멀티콥터로 특화된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콕님은 히콕 45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뭐 저도 채널 저도 고정으로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건보이는 저기 어디야? 저분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 총갤러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RC에다가 AG 전동건 다는 게 불법은 아니겠죠. 그 전동건 자체가 국내 법에 어, 합법적인 제품이라면은 단다고 해서 불법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드론에다가 전동건 달고 날리려면은 그 제가 글에도 쓴 것처럼 그 아무튼 뭐 돈으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시면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건 최소한 1kg에서 2kg 사이의 작은 미니 전동건이라도 그 전동건을 세팅을 하는 그 짐벌 있죠. 짐벌 있죠. 그 짐벌 자체도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볼란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에 뭐 요즘에 드론에 레드원 카메라까지 다니까 뭐 단다면 못 달진 않죠. 근데 그만큼 신뢰도와 안전성을 추구를 하려면은 돈을 장난 아니게 전동건에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전동건에 거의 한 100배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예 아예 스톤펜저님 말씀처럼 비비탄을 한 100, 한 500발 정도를 그냥 상공에서 확 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부이님은 조금만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별의별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고 실제로 해외 유저들 중에서는 전동건이나 가스블로백 라이플을 그 드론에다 세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갖고 노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RC탱크도 헨롱인가요? 거기서 나온 거 마루이 RC탱크 카피한 중국산 헨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삐비탄 발사하게 하게끔 하니까요. 이거는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는 물론 채팅 내용은 안 보이는데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 다시 보기에서는 채팅창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사법기관 분이 안 계신다고 해도 언제 얼마든지 보실 수는 있죠. 글쎄요, 무게 안 재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M14 뭐 4점 몇 킬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뭐 오늘 좀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샷쇼 구경하려면 요구 조건이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따로 제한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국내 어디 플래툰이라든지 뭐 디펜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저희 어떤 프레스 어떤 사전에 등록해서 프레스 기관으로 사전 등록하시면은 좀 더 그 취재에 좀 더 이렇게 원활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즐거웠고요. 예, 다시 보기로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약간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방송을 약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한 10시 15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베레타 92 모델에 대해서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타 92 모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와 더불어서 PX4라든지 뭐 226 시그암스의 시그 P226도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역시 콜트가 제일 좋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냈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초롱방송 17회차 17회차 초롱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후기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홍보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요일날 예, 알겠습니다. 스톤펀저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